갖다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민법을 갖다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예전처럼 수월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몇 년 동안 민법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오느냐? 딱 하나입니다. 찍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차 과목에서 적어도 우리가요 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했다가 맞아야 된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이 어렵게 나와서 난이도 조절이 실패가 되면은 반드시 한 과목은 80점 정도 했다가 맞아서 꿔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개론이라고 하는 거, 회계원리라고 하는 거 민법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매년 회계원리라든가 시설개론은 번갈아 가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점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가장 확실하게 출제가 되는 것은 민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법을 갖다가 80점 이상을 딱 맞지 못하게 되면 주택관리사 시험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점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항상 차분하게 보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들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 그 이상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100점을 했다가 맞았던 적이 없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복습을 하시고 자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교재 제2장 권리 능력을 갖다가 보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민법상 여러 가지 능력의 개념을 갖다가 보셨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은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돼서 갑과 을이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했던 것이고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문에 강행 규정이 있어야 된다.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주기 때문에 사람과 법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권리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걸 권리의 주체라고 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는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인 사람은요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무조건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취득 상실하게 되고 출생과 사망 말고는 절대로 다른 것에 의해서는 취득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등기하고 청산사무 종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 무능력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능력은 자기가 원해서 저질러 놓은 법률행위의 법적 가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은 제정신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에서 쓰는 말이고 책임력은 제정신이지만 불법행위에서 쓰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저질러 놓으면 자기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도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원해서 선택해서 공부를 했다 시작을 했으니까 합격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합격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다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3년, 4년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많이 가는 것은 의사 능력이 조금 결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운때가 맞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운을 내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행위를 했다가 저질러 놓고 법률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가치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고 정신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획일적으로 명문의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의사무능력자, 판례가 확인해준 의사무능력자는 5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만취자를 갖다가 들 수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만취자가 저질러놓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의사능력은 이거는 명문의 규정을 둘 수가 없지만 그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겠죠. 들락날락하는 것은 보호할 수 없지만 꾸준하게 나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나가 있는 사람이 법 규정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둔 것이 바로 행위능력 규정입니다. 이 말은 의사 무능력자가 저질렀을 때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는데 법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법 규정으로서 부당이득 반환하느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의 규정을 갖다 그대로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때 행위 능력은요, 자기가 원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요, 오로지 연령과 가정법원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갖다가 받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행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적으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에는 피한정 후에는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는요,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법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멋대로 재산적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고 유리하면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취소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이고 선의 제3자 절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면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비를 탕진한 걸 뺀 나머지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요 현존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을 하느냐? 돈을 쓴 건 제한능력자가 썼으니까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나머지를 전부 다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돈 쓴 내용은 상대방이 신이 아니니까 상대방은 제한능력자한테 돈 준 사람이고, 따라서 그 돈 준 내용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돈 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죠. 이때의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을 때, 즉 칼로 찌르거나 불질러서 손해를 갖다 끼치게 되면 당연히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져단는 제정신을 말하는 거죠. 책임을 져 그랬을 때 책임이란 말 자체를 일단 모르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져 백날 떠들어봐 손해를 갖다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정신을 갖고 책임이란 말을 딱 알고 있으면 책임 능력자.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책임이란 말 자체를 일단 모르는 사람을 책임 무능력자. 자, 복습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시험을 갖다가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능력 가운데서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쪽에 보시면 제2장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자연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인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저 김지원뿐만 아니라 수업을 갖다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법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인. 자, 그래서 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요, 일정한 시점에 잉태가 되겠죠.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요, 일정한 시점에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출생이라는 단계를 딱 거쳐서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조문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우리는 민법 제3조에다가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민법 제3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될 수가 있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생존한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한 동안 요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생존한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생존한 동안을 갖다가 언제로 볼 것이냐 요걸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생존한 동안에 대해서는 잉태부터 사망 시까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 잉태 시부터 사망 시까지를 갖다가 생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일되게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를 생존한 동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로지 출생부터 사망까지예요. 오로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생존한 동안이라는 글자를 둔 것이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라는 글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눈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으로서 사람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라는 글자는 지금 보니까 없죠. 이건 해석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출생하고 사망이 돼야지만 사람 생존한 동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만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출생하기 전에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를 갖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때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아라고 부르죠. 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권리 능력의 시작점을 갖다가 어디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요 출생이라고 하는 요 때를 갖다가 권리 능력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권리 능력의 시작점을 갖다 우리는 권리 능력의 시기라는 말을 쓰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이 끝나는 거니까 권리 능력의 종기라는 말을 쓰죠. 그럼 이때 출생이라고 하는 건요, 권리 능력을 새롭게 취득한 거죠. 취득.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건 권리 능력을 갖다가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의 취득과 상실은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생 신고하고 사망 신고는 권리 능력의 취득 상실의 원인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오로지 출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취득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를 갖다가 우리가 권리 능력 출생 시기로 보느냐? 우리는 민법상 권리 능력 취득 시기인 출생은 전부 노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부 노출시. 전부 노출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 어머니로부터 태아가 출생이 되고 탯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애하고 우는 때를 갖다가 전부 노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민법은요, 전문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고 모든 일반인을 갖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때를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조금 불편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랬을 때는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지 못하고 댁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댁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출생을 딱 확인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댁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전부 노출이 되고 탯줄을 갖다가 제거하지 않았을 때를 갖다가 사람의 시작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통이 있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노출이 됐을 때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탯줄을 갖다가 제거해야지만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탯줄을 갖다 제거하는 것도 우리는 독립호흡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부 노출시를 갖다가 민법에서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알아두실 게 형법에서는 진통이 있었을 때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진통이 있었을 때 제왕절개 분만을 갖다가 시도하다가 이때 의사의 과실로 진통이 있었을 때 그 수술을 갖다 담당하는 그 의사가 과실로서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태아를 갖다가 살인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개념을 딱 보셔야 돼요.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좀 더 넓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진통이 있었을 때로부터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이죠. 자, 민법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오로지 심장이 멎었을 때입니다.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맥박이 뛰지를 못하죠. 왜? 심장에서 펌프질 내가지고 혈액을 갖다가 몸 신체 곳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심장이 멎으니까 펌프질을 못하게 되면 맥박이 멎게 됩니다. 맥박이 멎었다 그래서 우리는 맥박 종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맥박 종지. 따라서 민법에서는 심장이 멎어야지만 사망이 되기 때문에 뇌가 사망한 뇌사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 의학적 기술로서 뇌를 갖다가 다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 뇌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으니까 민법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생의 시기는 전부 노출을 했다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 출생하게 되면은요, 갑이라고 하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지라든가 기준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소지에서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출생신고인데요. 이 출생신고는 요거는 신고가 있기 전에 출생의 효과가 발생이 된 거죠. 따라서 이때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와 같은 것들은 요건 신고 이전에 그 출생과 사망의 효력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를 했다고 우리는 보고적 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보고적 신고. 따라서 신고를 갖다가 하기 전에 이미 사람으로서 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요 출생 신고가 있어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갑이라고 하는 아이가 출생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한 달 이내 출생 신고 못했습니다. 근데 그 출생 신고가 없던 동안에 부모님이 강도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살아있는 아이는요, 출생 신고가 없으니까 그 부모님을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상속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출생 신고와 상관이 없이 이미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고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취득한 거죠. 단지 이 출생 신고라고 하는 것은요, 출생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 출생신고를 했다가 늦게 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갖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갖다가 피할 목적으로 이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5일 날 출생이 됐는데 이걸 다 11월 5일 이렇게 늦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실제로 출생한 것은 10월 5일이지만 국가에 보고가 된 것은 11월 5일이죠. 그럼 이때 보고가 된 것으로서 효력이 있느냐 아니면 실제 출생일로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출생신고는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출생한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때 출생신고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늦어진 날짜가 생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출생일이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미역국을 갖다가 얻어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끓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실제 출생일이 효력이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생신고, 신고 이전에 출생의 효과가 발생이 된 것이고 사망신고, 신고 이전에 사망의 효과가 발생이 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말고 신고가 있어야지만 새롭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신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창설적 신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신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고적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니까 효과가 미리 발생한 것이고 창설적 신고는요. 신고가 있기 전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지만 새롭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떠한 거냐? 혼인신고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갑이라고 하는 남성분하고 을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알고 있죠. 국가에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두 분이 부부가 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신고가 돼야지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고해서 없던 부부관계가 새롭게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다. 그 다음에요. 협의 이혼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협의 이혼신고. 이 협의 이혼신고도 역시 두 분이 협의에 의해서 헤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신고를 해야지만 혼인 해소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보고적 신고가 뭐라고요? 신고하기 전에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 자, 창설적 신고가 뭐라고요? 신고를 해야지만 새롭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능력의 종기 나와 있죠. 사망의 시기는 언제요? 사망은 심장정지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이러한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니까 역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신고가 있기 전에 심장이 멎었을 때 권리 그 자체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자연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다가 갑이라고 하는 분이 심장이 맞아서 돌아가신다. 그럼 때 갑이라고 하는 분이요. 재산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로서 배우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갑이 심장이 멎게 되면 심장이 멎은 때로부터 그 즉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재산은 그 즉시 상속이 되죠. 재산은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요. 그분 권리 주체는 돌아가셨지만 상속인이 새롭게 받는 거니까 포괄적 승계가 되는 거예요.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권리만 넘겨받는 게 아니고 의무도 전부 다 넘겨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가족관계죠. 가족관계는 배우자 관계가 있어요. 배우자 혼인이 해소가 되겠죠. 당연히 혼인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유언을 했다. 조건 없는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의 효력은 조건이 없으니까 심장이 멎자마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족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언과 유증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1,000,000원 주면 결혼해줄게. 1,000,000원 주면 이혼해줄게. 1억 원 주면 결혼해줄게. 1억 원 주면 이혼해줄게.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과 상관이 없이 이혼도 할 수가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혼인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양자라든가 이혼과 같은 거 이러한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는요. 이거는 조건과 기한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조건과 기한을 다 붙일 수가 없는 건데 유언과 유증은 예외적으로 조건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줘라 그러면 그 즉시 심장이 멎었을 때 주는 거고요. 내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줘라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갈 때 주는 거죠. 사망하자마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자연인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심장이 멎자마자 재산은 포괄 승계 상속이 되고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게 한번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 출산은 산부인과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에 사실은요,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갖다가 발급하는 게 쉽죠. 그러나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것은요, 이건 병원에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지 않고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사망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현장에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 정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상속이 발생이 되는데요. 심장 정지의 선으로 갖다가 알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상속을 갖다가 다툴 때 이 법원의 판사가요, 신이 아닌 다음에 그분의 심장이 언제 멎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출생을 하게 되면 100% 돌아가십니다. 100%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당신도 100% 사망할 거니까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내가 의사로서 당신 사망할 때까지 갖다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 불가능한 사실을 갖다가 법원의 판사한테 해결을 했다 해달라고 떠들어봐야 불가능한 거니까 법으로서 제도를 갖다가 둔 게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사망입증 곤란 구제제도 그래요. 사망입증 사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따로 두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심장 정지, 사망의 선을 갖다가 의사가 현장에 없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이걸 가지고 상속 분쟁을 갖다 일으키게 되면 법원의 판사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한 아버지가 있고 을이라고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17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이때 갑이라고 한 아버지한테는요, 을이라고 하는 갑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을 아내가 있었고 아들 직계비속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갑의 어머니 정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을 밑에 아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은 부부관계고요. 정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해 여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는데요, 공교롭게도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 발견되는데 갑도 시신이고 을도 시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시신이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수습을 해보니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분이 먼저 사망인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때 사고를 갖다가 당해가지고 두 분이 똑같이 시신으로 발견하게 되면 이때 갑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을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갖다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이걸 입증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요 아내가 평상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시어머니한테 재산을 갖다가 상속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한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이때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선순위한테 재산을 모두 상속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소송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니까. 따라서 이렇게 사망 입증 곤란한 점을 갖다가 소송을 갖다 제기하게 되면 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그 뜻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럼 이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망 입증 곤란을 갖다가 구제하는 제도, 즉 심장정지의 선을 갖다가 알 수 없을 때 법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정 사망하고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시 사망이라는 얘기는요, 동시에 심장이 멎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심장이 멎었을 때에는 그때는 똑같이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동시 사망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자, 두 분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을 때 현장이 없으니까 그 심장정지 선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일단 기억을 하실게요. 동시 사망이란 글자,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지한다,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요거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라는 게 있고 간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추정은 요거는 당사자가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되는 증거, 반증만 있으면 요거는요, 당사자가 그 효력을 갖다가 뒤집어서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번복할 수 있다. 근데요, 이 간주, 본다, 의지한다 이러한 것들은요, 반대되는 증거, 반증 요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번복할 수가 없고, 요 효과를 갖다가 부정하기 위해서는요, 법원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비로소 번복되고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간주입니다. 그래서 추정은 법원에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바로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는요, 이건 당사자가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판사한테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주는 이미 효과가 발생이 됐으니까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간주는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사망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동시사망 네 글자가 나왔을 때 동시에 사망 것으로 본다 이러면 완전히 틀린다 그랬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0조에서 민법 제30조에서 이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그래서 동일한 위험한 재난이죠. 동일한 위난으로 심장이 멎어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면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질 않는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면 동시에 심장이 멎었으니까 아들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례에서 아들이 상속을 못 받으니까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선순위 하나 빠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에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대.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전화부터 드렸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에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화를 했다 걸었다는 사실로서 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아버지의 심장이 멎었을 때 그 즉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공동 상속한 거예요. 그래서 반증이 있으면 이때는 그 반증대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러한 동시사망 추정 제30조 요 규정은 왜 뒀느냐? 상속 분쟁 방지가 목적이죠. 상속 분쟁을 갖다가 일으켜서 쌈박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속 분쟁 방지가 그 목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줄초상 난 거예요. 줄초상 났는데 그걸 갖다가 위기를 갖다가 극복할 생각을 갖다가 갖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다툼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요. 동일한 위난에 대해서만 글자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상이한 위난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규정은 동일한 위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예기치 않게 서로 다른 위난으로 돌아가셨을 때 역시 심장정지의 선으로 갖다가 알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상이한 위난으로서 돌아가셨을 때도 동시사망 추정은 적용한다는 게 교수님들의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알프스에서 여행을 하다가 눈사태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갖다가 잡다가 그때 태풍 불어서 파도에 휩쓸려서 갑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신으로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시신으로 발견된 시점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심장정지의 선으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동사망 추정 규정 갖다가 유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동일한 위난에 대해서만 두고 있지만 상이한 위난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실종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인정사망하고 실종선고는요, 그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사망하고는 좀 다르죠. 동시사망 추정은요, 시신이 동시에 발견이 됐을 때 쓰는 거예요.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근데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제도하고 실종선고라고 하는 제도, 요 두 가지는요, 동시사망과는 달리 요거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시신이. 자, 그래서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실종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상 제도가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떤 법이냐? 예전에 호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호주제도라든가 이걸 갖다가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호적법은 사라졌죠. 그래서 그 호적법을 갖다가 대신하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요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법의 명칭은 뭐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요. 일단 민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사망이란 제도는 민법에 주어진, 그래서 민법에 주어진 제도이다. 이름이 틀린 거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종선고죠. 자, 이 실종선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그래서 실종선고는 민법에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정사망은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느냐. 자, 이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건요, 그 위험한 사고를 갖다가 조사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고를 갖다가 조사하고 담당한 공무원분이 그분의 유류품은 전부 다 발견이 됐는데 그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거 건축물이 무너졌는데 이분이 분명히 여기 계셨을 텐데, 왜냐하면 옷가지도 있고 신발도 있고 시계도 있고 전부 다 유류품은 발견이 됐는데 그분의 시신이 무게를 갖다 견디지 못해서 훼손이 됐나 보다, 어차피 돌아가신 것 같아 해가지고 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갖다 조사 담당한 공무원이 그 사고를 갖다 당한 분의 유류품은 전부 다 발견이 됐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그냥 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갖다가 쓰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삼풍 백화점도 무너지고 공사 현장도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무너지게 되면 그 무게를 갖다가 시신이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시설 계량을 갖다 공부하시는데요, 자, 1세제곱평방미터의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1세제곱평방미터, 여기도 1m, 여기도 1m,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어떻게 해요? 1m 해가지고 이렇게 1세제곱평방미터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의 무게가요 2.4톤이죠. 약 2.4톤입니다. 2.4톤이라고 한다면 2,400kg예요. 그러면 이 무게를 갖다가 사람이 떠안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1세제곱평방미터 얼마 안 크잖아요. 그게 2,400kg니까 깔리게 되면 시신이 버텨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1루베라는 말을 쓰죠. 1루베. 제가 읽었다가 설명드린 거는 무게가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신이 버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축물이 무너지게 되면은 시신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때에는 돌아가신 게 틀림이 없어라고 사망이란 두 글자를 쓰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판사가 아니죠. 법원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해준 게 아니니까 이건 사망 간주의 효력이 아니고 사망 추정적 효력이죠. 사망 추정적 효력입니다. 추정적 효력이요. 추정적 효력. 법원에서 하게 되면 선고. 그래서 법원에 하게 되면 뭐요? 선고가 있으니까 뭐요?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니까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실종선고입니다. 이 실종선고는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실종선고는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갖다가 돌아가신 걸로 하기 위해서는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요건은요, 실질적 요건 두 가지, 형식적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되고, 생사불명. 그 다음에요, 법이 정한 실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종은 5년이고 특별 실종은 1년인데 이 실종 기간을, 법이 정한 실종 기간을 중단이라든가 정지함이 없이 기간에 계속 경고가 있어야 돼요. 기간에 계속 경고하니까 5년이 한 번에 쫙 이어져야 되고 1년이 한 번에 쫙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공시최고를 했다가 거쳐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실종선고할 거니까 아는 분은 법원에다가 공개적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독촉하는 기간을 둬야 되고, 이건 통상 6개월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생사불명이고 법이 정한 기간이 중단 정지가 없이 계속 경고한 상태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청구권자의 청구, 공시책고를 딱 갖추게 되면 이때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법원이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가정법원의 판사가요, 그분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이 선고한 거니까 이거는 추정적 효력이 아니죠. 사망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사망 간주. 자, 그래서 차이점 두 가지. 인정사망하고 실종선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사망은 법원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니까 사망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고, 실종선고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선고한 거니까 사망 간주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이 살아 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실종선고는 그 효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취소 결정을 받아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인정사망하고 실종선고는요,
공통점이 뭐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확률은 극히 작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는 실종 선고를 딱 받았지만 그분이 기억상 실종 걸려가지고 부산에서 을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인정사망으로 기재가 됐던 실종 선고로 법원에 선고를 받았던 살아있으니까 권리 능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야, 너 실종 선고 받기 전에 갑이었어. 근데 너 실종 선고를 딱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산 게 아니니까 너는 심장이 멎은 다름이 없어. 따라서 너 파묻자 해가지고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강제로 파묻는 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권리 능력을 다가 박탈시키고 없애버리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인정 사망이 됐든 실종 선고가 됐든 이것은 사망의 효력이 있으니까 똑같이 상속이 개시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상속 개시예요. 상속 개시. 따라서 인정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을 갖다가 생사불명을 이유로 다시 실종 선고 또다시 중복해서 하는 것은 판례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사망으로 기재된 자라고 하더라도 시신이 발견되지 생사불명의 상태가 있으니까 인정사망 기재된 자에 대해서도 실종 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사망으로 기재가 되면 실종 선고 할 필요가 없다. 왜? 상속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도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해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태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태아의 권리죠. 자, 이 태아도 거의 100%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별표를 해놓으셔요. 별표. 자, 태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잉태부터 출생하기 전 단계죠. 자, 그래서 자연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 여기 계시는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저 김지원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잉태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 이렇게 거친다는 얘기죠. 우리 민법은 민법 제3조에서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갖다가 생존한 동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여기가 생존이에요. 여기가 생존이니까 이 생존한 동안을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법에서 사람은 여기서부터가 사람이죠. 따라서 그 이전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사람을 안 봐요. 우리가 의학적 기준이라든가 생물학적 기준이라든가 과학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태아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는 출생부터 사망시까지요. 그러면 이 출생하기 전 단계를 갖다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태아라고 이렇게 법이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태아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팽개칠 것이냐? 완전히 팽개치거나 방치하게 되면 그럼 또 문제가 있죠. 왜?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조만간 살아서 출생해서 사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일정한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때 그 임신한 어머니가요, 이 어머니가 그 임신한 태아를 갖다가 막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키우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으로 출생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요 당연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태아의 보호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태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태아 보호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요. 태아 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태아 보호의 입법주의 그래요. 그래서 입법주의는 태아 보호 기준을 말합니다. 입법주의란 말이 나오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 입법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일반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적 보호주의. 자,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건요. 사람으로 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출생하기 전이지만 사람으로서 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전부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전부 다 주는 거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니까 태아가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모든 권리 다 주는 거니까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한테 아주 유리한 겁니다. 태아 보호에 아주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요, 이때 태아 보호에 아주 유리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갖다가 전부 다 주는 점은 참 좋아요. 다 준다. 그래서 태아를 갖다가 보호한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 권리를 갖다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주기로 했으니까 다 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태아한테 다 준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의사표시하는 것까지 줘야 되냐?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인정 범위가 불명확한 겁니다. 임신 중일 때는 어머니가 한 몸을 갖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아가 지금 돌아다니는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태아가요,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한 것이 태아의 의사와 100% 일치하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권리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보호주의는 권리를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다. 다 주는 건 좋은데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 범위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 보호주의는 뭐냐 이거죠. 이 개별적 보호주의는 말 그대로 그거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별적 보호주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부만 주는 거죠. 일부만 주는데 어떤 걸 주느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툼의 여지가 없이 법에 정한 것만 준다는 얘기죠. 법에 정한 거 일부만 주기 때문에 태아는 많이 못 갖고 가죠. 태아는 많이 못 갖고 가니까 태아한테는 불리하죠. 태아한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태아한테는 일부만 주니까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법에 정한 것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권리 인정 범위가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권리 인정 범위가 아주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인정 범위가 명확하고 눈에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 나라가 어디냐? 일반적 보호주의는요,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는요, 태아라고 하더라도 이미 출산하기 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 전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어디냐? 바로 독일 민법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쓰레기 나라들 있죠.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놈들. 이 쓰레기 같은 놈들도 전부 다 개별적 주의를 갖다가 개별적 보호주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스위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스위스는 일반적 보호주의, 그 다음에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 법에 규정된 것만 준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 태아는 어떤 권리를 갖다 가느냐? 법에 규정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상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요 태아의 권리는 많지도 않고 모두 5가지를 주는 거야. 5가지. 그 5가지를 딱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법의 권리는 이렇다 주는 거니까 이건 전부 다 강행 규정이고 우리가 멋대로 더 준다 그러면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태아 권리 5가지는요. 권리 능력과 관련된 거 전부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 5가지는 기억을 하시는데요. 불, 제, 대, 유라고 하는 겁니다. 불, 제, 대, 유라고 하는 거. 요 5가지만 주는 거예요.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 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태아가 임신 중에 받은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불법행위가 이렇게 저질러지게 되면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뇌손상이 있어가지고 장애를 안고 출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임신 중일 때 당신이 교통사고 일으켰으니까 당신 다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쟤는 재산상속입니다. 임신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복자라고 하잖아요.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상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은 대를 이어서 상속받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실종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비웠다. 그러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권은요. 이거는 재산을 갖다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게 되면 일정 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태아가 임신 중에 있을 때 그 살아있었던 아버지가요. 다른 여자한테 전 재산을 갖다가 증여하겠습니다. 사인 증여하겠습니다. 전부 다 공짜로 주고 첩계약을 갖다가 맺고 재산을 갖다가 탕진을 해버리게 되면 이때 태아가 출생을 했을 때 한 푼 겠죠. 이랬을 때는요. 상속분의 2분의 1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언에 의한 증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유언을 합니다. 네가 다 갖지 말고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한테 하나 줘라. 그러면 그 손자 태아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제대 유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제대 유유.
불법행위에 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유증에 있어서의 수증 능력, 요 5가지만 주는데요. 여기서 기억을 하실 게 이 5가지의 권리는요. 우리 판례가 정지 조건설을 갖다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설 이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일 때에는 즉 출생하기 전일 때에는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 중일 때에는 이러한 권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불제대 유효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사례를 갖다가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